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소영이를, 아니 산도를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느새 산도와 지낸 지도 2달이 지나고 있었다. 나는 상선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때? 내 말대로 남장을 안 하길 잘했지? 얼마나 잘 어울려? 상선 말대로 남장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이것 보라고. 치마 때문에 무기도 안 보이고 딱 좋네, 딱 좋아. 내 말을 들은 상선의 얼굴엔 불만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사옵니다, 전하. 이 복장을 입고는 결코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제 말대로 하시옵소서, 전하. 산도 역시 상선의 말에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한 척하며 내 주장을 고집했다. 아까 보니까 속바지 입고 있던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치마를 벗어버리고 속바지만 입고 싸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말을 들은 산도는 경악하며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곁에 있던 상선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하, 아무리 검을 벗삼은 아이라 하여도 본성은 계집이옵니다. 어찌 옷을 벗고 싸우라 하시옵니까? 상선의 말을 들은 나는 펄쩍 뛰며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옷을 벗고 싸우라고 했어. 속바지만 입고 싸우라고 했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 말을 들은 상선이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말이 아니옵니까, 전하. 아니, 그게 어떻게 같아. 벗은 건 알몸을 말하는 거고 내 말은 속바지를 입고 싸우라는 말이잖아. 나는 억울했다. 하지만 말꼬리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나에게 불리해지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는 궁인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젠장, 내 편은 하나도 없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주장대로 되었다. 왜냐고? 나는 왕이니까. 소영이가, 아니 산도라는 계집아이를 보고 있자니 어쩌면 이 아이를 만난 후부터 나에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이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소영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왠지 눈이 부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이를 만나기 전에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 내가 소영이를 만난 뒤로 삶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나는 범생이가 되었고 결국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소영이를 만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소영이는 나의 행운의 여신이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산도를 보고 있을 때 산도가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시선을 피했다. 아이, 쪽팔려. 그런데 이 계집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적대적인 거야? 임금을 도대체 뭘로 보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뗀 채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 뒤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산도, 그리고 마당새 차림의 치열이, 맨 뒤를 중인 복장을 한 도부장이 따랐다. 나는 걸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산도를 알고부터 매일같이 산도를 불러댔다.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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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산도는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 산도를 보며 나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때마다 산도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곁으로 다가와 멀뚱히 서 있었다. 나는 그런 산도를 보며 과장되게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앉으라는데 왜 안 앉고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서 이리 와서 앉으라니까. 그런데도 산도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상선이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산도는 어명을 따르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제서야 산도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곁에 앉았다. 나는 수라상을 둘러보며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기 한 점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 하거라. 내 말을 들은 산도는 깜짝 놀라며 더욱 입술을 악다문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산도를 보며 나는 능청맞게 말했다. 넌 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 혹시 알아? 여기에 독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들은 상궁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깜짝 놀란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 너희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상선이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명을 따르라 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산도는 앵두 같은 입술을 벌렸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도 입에 고기 한 점을 넣어주며 말했다. 뭐 하느냐? 꼭꼭 씹거라. 고기를 씹고 있는 산도를 보고 있자니 고기만 먹으면 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얼른 밥도 한 숟가락 더 산도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제일 큼지막한 육전도 하나 먹여주고 나물을 얹은 밥도 한 숟가락 더 먹여주었다. 그렇게 산도가 먹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왠지 흐뭇했다. 그리고 산도가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나는 맛있게 먹었다. 나는 늘 산도를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귀찮을 만큼 산도를 챙겼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산도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내 행동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선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전하, 산도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에이, 산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하 빼고는 모두가 산도를 싫어하옵니다. 설마, 정말? 상선은 잠시 망설이다 내게 말했다.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차라리 산도를 후궁으로 들이시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후궁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두 볼이 후끈 달아올랐다.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그냥 그래 불쌍해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거 절대 산도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뒤따라오고 있는 산도를 슬쩍 쳐다보았다. 여전히 찬바람이 쌩 하고 불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다. 평소에도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얼굴 가득 수심이 묻어나고 있었다.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내 말에 산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쌀쌀맞은 계집애. 그런 산도와는 달리 치어리는 사람 구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 치어리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도련님, 저기 주막이 있는데 들어가서 욕이나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는 저런 곳이 최고입니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드라마를 보면 온갖 소문과 정보가 오가는 곳이 주막이었다. 나도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도 고팠는데 식사나 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나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들어가서 욕이나 때우자꾸나. 우리 세 사람이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주모가 달려나왔다. 그런데 주모는 주문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와 산도를 번갈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데 오실 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드시겠습니까요?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대다수가 국밥을 먹고 있었지만 간간히 닭백숙을 뜯는 사람도 있었다. 국밥 4그릇하고 닭백숙 하나 주시게. 주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주막 뒤쪽에서 닭 모가지 비트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때문에 애꿎은 닭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시켰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 사이 국밥 4그릇이 나왔다. 오래 걸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허기였다. 내가 막 한술 뜨려고 할 때였다. 누추한 차림의 내 아이가 주막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내 아이를 불렀다. 너희들 이리 와보거라. 내가 손짓을 하며 내 아이를 부르자 아이들은 덜컥 겁이 났는지 표정을 굳히며 내게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본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듯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밥은 먹었느냐? 말을 하고 보니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모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국밥 4그릇 더 주시오. 나는 내 아이를 곁에 앉히며 내 국밥을 아이 앞으로 밀었다. 나보다 네가 더 급한 듯하니 먼저 먹거라. 그 모습을 본 산도도 도부장도 자신의 국밥을 양보했다. 멀뚱히 쳐다보고 있던 치열이도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국밥을 내밀며 말했다. 얘따 다 처먹어라. 나는 치열이를 엄한 눈으로 보며 말했다. 이놈, 말을 해도. 나는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뭐 하느냐? 괜찮으니 어서 먹거라. 내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는 막내가 먼저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세 아이들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느새 국밥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주모가 새 국밥을 들고 나왔다. 제가 이곳에서 그리 오래 국밥 장사를 했지만 이런 거지 애들한테 국밥을 사주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도련님은 틀림없이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을 거라는 말을 듣는데 왠지 주모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주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누군가를 많이 닮은 것 같았다. 바로 교장 선생님이 나이를 더 먹으면 저렇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를 보며 주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후루룩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들이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내 앞에 놓인 국밥을 들어 아이 그릇에 반을 덜어 주었다. 역시 산도와 도부장도 자신의 국밥을 덜어 주었다. 그리고 치열이 역시 주둥이를 삐죽거리며 자신의 국밥을 덜어주고 있었다. 그래, 어디 배 터질 때까지 먹어보거라. 나는 치열이에게 다시 한번 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난 후 나도 국밥을 뜨며 아이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그중 제일 큰 녀석이 말했다. 저희는 수표교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표교? 나도 수표교를 잘 안다. 장차 그곳에서 김두한이라는 조선 최고의 주목이 나온단다. 그 말을 들은 어린 거지가 나서며 말했다. 우리 거왕님도 엄청 싸움 잘해요. 거왕?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치열이가
어린 거지의 맞박을 때리며 말했다. 아주 개나 소나 다 왕자를 붙여요. 도련님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거왕이라는 말은 거지들의 왕초라는 뜻입니다요. 그냥 왕초라고 하면 될 것이지 거왕은 무슨 얼어 죽을 거왕. 나는 어린 거지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며 또다시 치어리에게 눈치를 주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어린 거지에게 물었다. 내가 수표계를 한번 가봐도 되겠느냐? 내 말에 어린 거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거긴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까 하는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수표계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동냥을 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그 애들이 굶어야 합니다. 마침 그때 주모가 잘 삶아진 닭을 들고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치어리가 입맛을 다시며 주모에게 삶은 닭을 받아 상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니, 도련님, 따뜻할 때 어서 드셔보세요. 뜨끈뜨끈한 것이 참 맛나 보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 삶은 닭을 통째로 들어 어린 거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가지고 가서 나눠 먹거라. 내 말을 듣고도 내 녀석은 두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 감히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내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아이들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가 된 녀석들은 삶은 닭을 들고 수표기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치어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정말 은혜를 갚을 생각이 있다면 어디에 사는 누군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나는 치어리에게 엄하게 말했다. 너 정말 못됐구나.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렇게 심술을 부릴 수가 있느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다시는 너를 데리고 미행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내 말을 들은 치어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내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아니, 도련님, 잘못했습니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나는 표정을 고치지 않은 채 말했다. 어디 한번 지켜볼 것이다. 치어리는 침까지 튀겨가며 말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요. 도련님. 식사를 마친 우리는 육조 거리를 지나 뒤쪽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내가 모퉁이로 막 들어설 때였다. 나는 누군가와 부딪히며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치어리가 놀라 소리쳤다. 아니, 도련님, 괜찮으십니까요? 순간 뒤를 따르던 도부장과 산도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치어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요? 아이고, 소신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이고. 모두들 황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이 겸연쩍어 좀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내 눈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어린 사내아이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바닥 여기저기엔 글씨가 적혀있는 목간이 흩어져 있었다. 내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곁에 있던 치어리가 넘어져 있는 사내아이를 향해 목청을 높였다. 이놈이 눈깔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냐? 의금부에 끌고 가 물고를 내기 전에 당장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래도 이놈이... 치어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내아이는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목간을 보며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치어리는 조금 당황한 듯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이놈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치어리를 엄한 눈빛으로 바라본 후 어린 아이를 일으키며 말했다. 괜찮느냐? 어디 다치진 않았고?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내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나도 좀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세게 부딪힌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곁에 있던 치어리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농간질이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이느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수작이야? 썩 일어나서 사라지지 못할까? 치어리의 말이 무서웠는지 어린아이는 눈가를 훔치며 흩어진 목간을 주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뭐가 그리 서러운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나는 목간 몇 개를 주워 아이 손에 들려주자 아이는 또다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진짜 어디가 아픈 것이냐? 바로 그때 치어리가 또다시 끼어들었다. 아프긴 뭐가 아픕니까요? 이런 놈들은 그냥... 치어리는 나를 보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아프다고 하면 치료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제서야 아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다. 내용인즉 대감마님께서 목간에 적어준 순서 그대로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만 다 흩어졌다는 말이었다. 이 사실을 대감마님께서 아신다면 자신은 크게 혼이 날 거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원래대로 맞춰줄 테니. 정말이십니까, 나으리? 갑자기 아이 얼굴이 환해졌다. 생각해보니 양반님들이야 자신 같은 까막눈이 아니니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아이에게 건네받은 목간을 바닥에 펼쳤다. 다행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얼추 말이 되었다.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치어리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아, 글쎄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나와 치어리가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도부장이 슬쩍 끼어들며 말했다.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 나와 치어리는 동시에 외쳤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 셋이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과간도 아니군. 비켜보시오.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선비는 다짜고짜 목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다. 또다시 치어리가 끼어들었다. 그런데도 난 말리지 않았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요? 보면 모르느냐?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틀리고 선비님이 맞았다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요? 참으로 방자한 놈이구나. 놈이라는 말에 치어리가 발끈했다. 놈? 지금 놈이라고 하셨소? 이놈! 엄연히 반상의 구분이 있거늘 네 놈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제서야 사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얼추 나이는 내 또래로 보였다.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나는 척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종자의 인간인지를. 갑자기 이 젊은 사내에 대해 흥미가 느껴졌다. 나는 나서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한 것이 정답이라는 근거를 대보시오. 내 말에 사내는 주저없이 말했다. 이것은 제문이요. 사서와 삼경 그리고 시문에서 응용한 것들이요. 그리고 젊은 선비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네 사람의 머리를 합쳐도 저 잘난 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다니 분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젊은 선비가 목간을 추려 어린아이에게 들려보낸 후에야 나는 그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학식이 대단하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쪽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자존심이 사정없이 구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다. 나도 그러는 중이었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나는 김과 성을 가진 건우라 하오. 나는 유가성을 가진 자광이라 하오. 유자광?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제 곧 과거 시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소? 이번에 응시할 생각이시오? 안타깝지만 난 갑사 시험을 준비 중이요. 갑사라면 무가를 준비 중이시오? 그렇소. 말하는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나는 자광이라는 사내를 보며 말했다. 열심히 하시오.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내 말을 들은 사내는 실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쪽도 시험을 치를 생각이라면 좀 더 분발하시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걸음을 멈춘 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유자광! 내 소리에 깜짝 놀란 치열이가 물었다. 전하, 왜 그러시옵니까요? 생각났다. 무엇이 생각났다는 말씀이세요? 유자광, 그자 말이다. 아까 그 재수없던 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래, 그자가 바로 유자광이었어. 내가 본 드라마의 내용이 맞다면 그자의 지략은 한 명에야 맞먹을 정도였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또 하나의 답을 찾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왠지 기분이 좋았다. 미행을 낳은 보람이 있었어. 내 말을 들은 치열이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아니, 도련님? 나는 치열이를 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 있다. 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마. 나는 도부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도부장, 골에 들어가거든 아까 만났던 저 유자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 저자를 기묘하게 쓸 때가 있으니 아시겠소? 알겠사옵니다, 전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생각 외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엔 쓸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을 잘만 사용한다면 조선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성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이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해가 진 한양은 금세 정막 속에 잠겼다. 전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날이 저문 지도 오래되었사옵니다. 치열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치열이를 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미 상선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통금이 울리면 상선이 직접 마중 나오기로 약조가 되어 있으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거라. 정말이시옵니까, 전하? 소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서야 치열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한참을 더 도성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통금 시간이 다 되어서야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 흔한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런 것이 치열이도 이상했는지 내게 말했다. 무슨 동네가 이리도 조용하답니까요, 전하? 조용하다 못해 을신연스럽기까지 합니다요. 마치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요. 치열이는 말을 하면서도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런 치열이를 놀리듯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상선이 이곳을 약속 장소로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운 것이냐? 내 말에 치열이는 펄쩍 뛰며 말했다. 전하께서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워낙 동물적인 감각과 배포를 타고나서 원래는 수호대인가 뭔가에 갈 뻔했습니다요. 저의 대쪽 같은 성품과 영민함을 알아본 상선께서 직접 전하를 모시라고 소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요. 저에겐 두려움 따위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요, 전하. 치열이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도부장도 고개를 돌리고 웃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다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본 조선의 군사력은 병력이나 무장 상태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그러다 문득 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대식 총은 몰라도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조총 정도는 내 머리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화포와 화약 기술자들과 내 머리가 합쳐진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총으로 무장한 조선군은 아마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나는 그 힘으로 장차 조선의 화근이 될 왜구나 여진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 나를 멀뚱히 바라보던 치열이가 내게 물었다. 전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십니까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사옵니까? 나는 치열이를 앉혀놓고 내 생각을 설명해 주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치열이가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무거운 화포를 사람이 그것도 혼자서 들고 쏜다고 하셨습니까요? 에이, 그건 황후장사도 힘듭니다요.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됐다. 내가 널 잡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외부랑 북방의 야인들을 몽땅 쓸어버리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치열이는 내 말이 허황되다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생각을 하니 갑자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열아, 예 전하, 가서 따끈한 숭늉 한 사발만 가지고 오너라. 내 말을 들은 치열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숭늉이라고 하셨습니까요? 그것도 따뜻한? 나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말했다. 아니다. 시원한 얼음물 한 사발만 가지고 오너라. 지금 얼음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냥 둘 다 가지고 오너라. 뭐라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두 눈만 껌뻑이고 있는 치열이를 보며 나는 버럭 소리를 쳤다. 지금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치열이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사람을 잡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궁에 있는 수락관에 갔다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요?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던 치열이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전하, 저기를 보십시오. 불길이 어르는거리는 것이 큰 불이 난 것 같습니다요. 전하, 아무래도 궁궐 쪽에서 큰 불이 난 것 같습니다요. 치열이의 말을 들은 나도 몸을 일으키며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치열이 말대로 궁궐 쪽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정말 큰 불이라도 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서둘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서둘러 궁궐로 돌아가자.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도부장이 비호 같은 동작으로 내 앞을 막고 나섰다. 전하, 뭔가 잘못된 것 같사옵니다. 도부장, 그게 무슨 말이오? 사방에서 살기가 느껴지옵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한두 군데서 들려오는 게 아니었다. 바로 그때 수호대 한 명이 내 앞에 부복하며 말했다. 전하, 적들의 기습이 옵니다. 수호대가 막곤 있으나 적의 수가 워낙 많아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더구나 상대는 귀온대인 것 같사옵니다. 귀온대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수양 이자가 정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원한다면 내 기꺼이 상대해주지. 내 비록 성공은 양보했지만
승리까지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내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파공성이 일며 수십 개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순간 산도와 도부장이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다. 동시에 치어리가 몸을 날려 나를 감싸 안았다. 잠시 후 나를 감싸 안고 있던 치어리의 입에서 신음성이 터져나왔다. 치어리는 찌푸려진 얼굴을 피며 내게 말했다. 전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래, 나는 괜찮다. 그런데 넌 괜찮은 것이냐? 치어리는 나를 안심이라도 시키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소신은 아무렇지도 않사옵니다, 전하.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말하던 치어리가 도부장을 부르며 말했다. 도부장! 도부장! 어서 전하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세요. 어서! 평소와는 달리 치어리의 목청이 높아졌다. 알겠네. 비통한 얼굴로 치어리를 바라보던 도부장이 내게 말했다. 전하, 소신을 따르시지요. 잠시 치어리를 바라보던 도부장이 내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나는 치어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말았다. 그런데 치어리를 잡고 있던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치어리를 바라보았다. 그런 나를 보며 치어리가 말했다. 어서 가세요, 전하.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어서요. 말하던 치어리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엎어진 치어리의 등엔 세 발의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치어라! 치어리에게 다가가려는 내 팔을 도부장은 더욱 힘껏 잡아 끌었다. 나는 치어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부장의 힘이 끌려 점점 치어리와 멀어지고 있었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손을 놓으란 말이다. 이건 어명이다. 소신, 명을 거역한 죄는 나중에 받게 싸웁니다. 내가 그럴수록 내 팔을 잡아 끄는 도부장의 손엔 더욱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우리가 발길을 멈춘 곳은 청계천 근처였다. 며칠 전 내린 겨울비로 인해 청계천의 물줄기는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요란한 병장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성안은 온통 불빛들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무장한 자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변고가 난 것이 분명했다. 무조건 궁궐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내가 막 몸을 일으켰을 때였다. 멀리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산도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산도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산도는 내 앞에 부복한 뒤 도부장에게 서찰을 전했다. 서찰을 읽은 도부장이 내게 부복하며 말했다. 상선이 보낸 서찰이옵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반란은 이미 평정되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의금부의 병력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오니 너무 심려하지 마옵소서 전하.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치어리의 일을 떠올리자 치미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내 수양 이자를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내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10여 명의 복면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뒤에 한명회가 서 있었다. 한명회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전하, 이곳에 계셨사옵니까? 소신이 전하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전하께선 짐작조차 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나는 한명회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놈이 기어코 영모를 꾀하였구나. 영모라니요, 당치도 않사옵니다. 이것은 천명이옵니다, 전하. 한명회는 그 말을 끝으로 소리쳤다. 제일 먼저 폐주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만금의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그들은 일제히 검을 뽑아든 채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모습을 본 도부장이 산도를 향해 외치며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산도, 너는 전하를 호위하거라. 순식간에 도부장과 적들이 뒤엉킨 채 혈전이 벌어졌다. 나는 도부장의 모습을 보며 그의 소문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거대한 성벽처럼 적들을 막고 있었다. 도부장이 있는 한 저들은 나를 범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도부장은 강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명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며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바로 그때였다. 엄청난 통증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신음성을 토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을 뚫고 나온 시퍼런 칼날이 보였다. 나는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산도의 모습이 보였다. 산도는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손을 떨고 있었다. 산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소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전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산도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왜 그랬어? 내 말을 들은 산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녀 역시 귀혼되이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그 말을 들었는데도 왠지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산도를 보며 웃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산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였는진 지금도 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었군.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내 몸은 그대로 거친 청계천 물길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도부장이 상처 입은 범마냥 울부짖었다. 전하! 전하! 감히 내년이 죽여버리고 말 테다! 도부장은 상처 입은 범마냥 산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산도는 그런 도부장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내가 빠진 청계천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9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